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뤘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48개국으로 대회 규모가 확장되면서 아시아에서 무려 8개 팀이 최소한 본선에 오를 수 있게 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을 치르고 있죠. 그런데 순조롭고 여유로울 것으로 알려졌던 이번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본선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열렸던 2023 카타르 아시안컵 4강 탈락 과정에서는 요르단을 상대로 완패를 당했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2024 파리 올림픽 예선전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도 경기력 난조를 보이면서 인도네시아에 8강 패배를 당하며 40년 만에 아시아 예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올림픽 본선에 오르지 못하는 충격적인 실패를 겪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도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는 등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는데요. 아직 정식 감독을 선임하지 못한 축구 대표팀은 6월에 열릴 A매치 2경기,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마지막 2경기 중에 한 경기만 이기지 못해도 최종 예선격으로 열리는 3차 예선에서 톱시드를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톱시드를 잃을 경우에는 일정상으로나 조추첨상으로나 불리한 상황 속에 예선전을 치러야 하는데요. 싱가포르와 원정 경기를 앞둔 대표팀의 상황, 그리고 싱가포르 대표팀의 전력과 이번 대표팀 소집 명단 중에 최고의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는 배준호 선수의 상황과 인터뷰까지 대표팀 최신 소식을 총정리해서 프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의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신 협력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 휴대폰 쓰실 때 여기 모르면 최대 50만원 손해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슈로 최대 50만원까지 전환 지원금이 생겼는데요. 이것 포함 여러 지원금을 최대로 드리는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2, 3만원대 요금제만 가입해도 혜택 100% 제공하고요. 카톡이나 전화 상담으로 당일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나고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 것도 많이들 아시죠? 법에서 정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지원금이니 꼭 설치 당일 챙겨받으세요. 아정당은 국내 최대 규모 대리점으로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본사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이제 2경기만 남았는데요. 6월 6일 목요일 밤 9시에 더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싱가포르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 6월 11일 화요일 저녁 8시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과 마지막 경기 치릅니다. 싱가포르 원정 경기는 지상파 방송사인 MBC와 SBS 그리고 온라인과 모바일로는 쿠팡 플레이에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홈 경기는 현재 TV조선이 중계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전은 TV조선 그리고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C조에 속해 있는데 4경기에서 태국과 비긴 경기를 제외한 3경기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3승 1무 12득점 1실점으로 승점 10점인데요. 현재 2위인 중국이 승점 7점, 태국이 3위로 4점이고 이번에 만나는 싱가포르가 1무 3패 승점 1점에 그치면서 탈락이 확정적인 상황이죠. 한국 대표팀이 중국이나 태국에 추월을 당하려면 남은 2경기를 모두 져야 합니다. 중국과 태국이 직접 맞대결을 펼치는 일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경기를 모두 다 진다면은 중국에게 한 경기를 지게 되는 거니까 중국이 태국에게 지고 또 중국이 우리를 이길 경우 이제 골득실차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만 산술적으로 이제 거의 어렵다고 보더라도 승점 10점이 되고 태국이 중국을 이기고 또 마지막 싱가포르와의 경기를 이기면 승점 10점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승점 1점만 이번 싱가포르전에 얻으면은 중국과 태국 둘 중에 한 팀은 11점에 오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무만 거둬도 3차 예선에 진출하게 되는데 문제는 현재 3차 예선의 톱시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파 랭킹을 기준으로 6월 경기 결과를 통해서 9월에 열릴 3차 예선의 조편성 시드가 배정이 되는데요. 현재 피파 랭킹 아시아에서 최고 순위는 일본입니다. 18위인데 포인트가 1621.88점이고요. 2위가 피파 랭킹 20위인 이란인데 1613.96점입니다. 이 두 팀이 조금 크게 앞서가고 있고 아시아 피파 랭킹 3위가 현재 23위인 대한민국인데 1563.99점인데요. 현재 4위인 24위 호주가 1563.93점으로 0.06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한 경기만 못 이기고 비긴다고 하더라도 호주가 6월에 2경기를 모두 이길 경우에는 호주가 우리를 제치고 아시아 피파 랭킹 3위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과 이란이 한국, 호주에 추월당할 수 없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카타르와 사우디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격차가 있기 때문에 결국 6월 A매치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과 호주의 톱시드 경쟁인데요. 3차 예선 같은 경우에는 6개 팀씩 3개조로 총 18개 팀이 이제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3개조니까 시드는 3팀씩 구분이 돼요. 톱시드를 받는 팀이 상위 3개 팀인데 현재 순위 기준으로는 일본, 이란, 한국이 되고 이번 시드가 호주, 카타르, 사우디가 되는데 여기서 호주와 한국의 자리가 바뀔 경우에는 우리 대표팀이 톱시드 팀으로 일본이나 이란과 한 조에 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밑에 시드를 보면은 3번 시드가 유력한 팀이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 4번 시드로 유력한 팀이 요르단, 오만, 바레인이고 5번 시드에 속한 팀들은 현재 2차 예선의 돌파 가능성이 미지수인 팀들입니다. 중국, 시리아, 팔레스타인,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과 태국 중에 3팀이 아마도 5번 시드를 받게 되고 6번 시드 같은 경우도 이제 진출 여부 아마도 이제 5번 시드에서 밀려난 팀, 함께 올라가는 팀이 있을 경우에는 내려올 수 있는데 레바논,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니까 요 밑에 팀들은 그나마 만만하다, 수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3번 시드에 있는 이라크나 우즈베키스탄도 전력이 만만치가 않고 또 4번 시드에 있는 요르단이 실제로 우리가 만났을 때 맞대결을 펼쳤을 때 13의 경기를 했던 바가 있고 또 5번 시드에 있는 팀들 중에서도 시리아나 팔레스타인, 타지키스탄 같은 팀들이 아시안컵 대회나 최근 월드컵 예선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로 보이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사실은 뭐 파리올림픽 예선에서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에게 충격패를 당하면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6번 시드에 들어갈 인도네시아를 만날 경우도 정말 우리가 뭐 원정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의 최전 예선 성격인 이번 3차 예선에서 2위 안에 들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6개의 직행 티켓을 얻지 못하고 4차 예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4차 예선에서 추가적인 2개의 티켓이 있고 4차 예선에서 월드컵을 본선을 못 갈 경우 4차 예선에 각각 조별 2위를 차지한 팀이 맞대결을 펼쳐서 이긴 팀이 대륙별 플레이오프까지 가서 이제 월드컵 본선을 겨뤄야 하는데 이렇게 길게 끌고 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3차 예선에서 빨리 본선을 진출해야만 그 이후 일정에 또 아시아 팀들과 본선 진출 위해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월드컵 본선에서 만날 팀들과 평가전을 치르면서 월드컵을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3차 예선 안에 본선 진출을 확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1번 시드를 지키면서 3차 예선에 진출을 할 경우 최상의 조, 최악의 조를 살펴보면 우선 2번 시드의 팀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2번 시드 팀들 중에 저는 호주가 가장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아시아 팀들보다 원정에서의 피로라든지 원정 환경도 뭐 좋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호주 팀이 최근에 기술 좋은 선수들이 많이 없는 데다가 우리가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만났을 때도 비록 쉽지 않게 이기기는 했어도 비교적 우리가 주도적인 경기를 많이 펼칠 수가 있었던 면이 있고요. 3번 시드 중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투자 대비 선수단의 퀄리티가 좋지 않은 편이고 4번 시드에서는 오만이 그나마 약세이고 6번 시드 팀 중에서는 인도가 신체 조건도 아쉽다 보니까 우리가 수월하게 만날 수 있는 팀, 최상의 조의 구성은 이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톱시드를 차지하고도 2번 시드에 사우디가 오고 3번 시드에 이라크가 오고 4번 시드에 요르단이 오고 5번 시드에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올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또 모든 원정 경기가 서아시아 원정이라는 점에서 우리 대표팀의 피로가 더욱더 클 수 있다. 환경적으로나 많은 면에서 어려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2번 시드로 내려갈 경우에는 3, 4, 5번 시드에서 만날 팀들에 대한 부분들은 비슷하니까 호주를 만나는 게 여전히 수월하다. 이 경우에 뭐 1번 시드를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조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란이나 일본을 만나는 건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두 팀 중에서 더 어려운 팀이라고 한다면 원정의 피로나 원정의 분위기가 더욱더 힘든 이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본 역시 최근 뭐 유로파에 좋은 선수들이 많고 팀 자체의 전력이 굉장히 좋고 또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란이든 일본이든 우리가 월드컵 예선에서 한 조에 속할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고 일본과 이제 이란이 한 조에 속하는데 이라크, 요르단, 팔레스타인까지 같은 조에 들어온다. 정말 이러면 우리가 2위로 직행 티켓을 얻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싱가포르전도 많은 실험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결과, 승점 3점이 필요한데요. 물론 우리가 싱가포르를 상대로 걱정할 요인들은 거의 없어요. 역대 27번의 A매치 맞대결에서 22승 3무 2패, 3무 2패의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오래전의 일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5번의 대결에서 우리가 무실점으로 5경기를 모두 이겼고 당장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홈 경기도 가볍게 5대0의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상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5대0으로 크게 이기긴 했지만 5골 중에 4골이 후반전에 나왔다. 전반전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던 면이 있고 또 싱가포르가 최근에 좀 혼혈 선수들이라든지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데다가 이 부진 속에서 새로운 감독을 선임한 이후 탄탄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대표
대표팀의 수석 코치이자 2012 런던 올림픽 당시에 일본 대표팀의 수석 코치이기도 했었던 오구라 츠토무 감독을 선임한 것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체적으로 수석 코치 역할을 많이 일본에서 해왔었던 전술가로 유명한데 제프 유나이티드 치바의 수석 코치로도 오랫동안 일을 했고 또 요코하마 F 마리너스의 스포츠 디렉터 역할도 했었고 최근까지는 도쿄 베르디의 수석 코치를 했었고 감독 경력은 2013년 오미야 아르디자를 맡았던 것이 유일한 상황인데 2024년에 싱가포르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바로 지난 3월 두 차례 A매치를 치렀었는데 중국과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끌어냈어요. 물론 중국 원정에 가서 1대4 패배를 당하기는 했지만 당시에 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모로 좀 불운한 상황들이 있었고 선제골을 내주고 바로 동점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팽팽하게 가져가다가 후반전 중반 넘어서서 조금은 이제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패배를 당한 거거든요. 결국에 중국을 상대로 어느 정도 첫 부임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과 가능성을 봤던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이 츠토무 감독 체제의 싱가포르가 한국을 상대로도 전술 전략적으로 어떤 면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주목된 부분입니다. 물론 싱가포르는 현실적으로 3차 예선 진출이 좌절된 상태다 보니까 실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올 연말에 있을 AFF 미쓰비시컵, 스즈키컵으로 많이 알려진 동남아시아 최고의 팀을 가리는 대회인데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츠토무 감독은 한국과의 경기에 뭔가를 보여주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질 6월 11일 태국전도 대비하는 전술적인 준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해외 매체인 스포츠몰 같은 경우도 한국이 싱가포르 원정에서 3대0의 쉬운 승리를 거둘 거라고도 예상을 했지만 최근 파리스 람리 선수가 중국전 패배 당시 두 골을 모두 기록을 했던 활약을 펼치기도 했었고 또 비록 이번 대표팀에 나자리나 쿠마르, 함자 같은 선수들이 중국전에는 뽑혔지만 이번 경기에는 뽑히지 않았고 그동안 공격수로 최전방을 책임져 왔던 아누아르 같은 경우도 제외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회의 대표팀 경기 출전을 기록한 하리스 하룬 같은 베테랑 선수가 수비 라인에서 이르판 판디와 함께 주전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이 두 골을 최근에 기록한 람리 선수 외에도 판디 선수와 형제 관계인 익산 판디와 이르판 판디 같은 공격수들이 최전방 라인에서 분명한 퀄리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 대표팀의 전반기 첫 맞대결과는 좀 다른 양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주목할 선수는 말씀드린 이 익산 판디 선수인데요. 1999년생 한참 전성기의 나이에 도달하고 있는 선수인데 동남아시아 선수들이 약점으로 꼽히는 게 피지컬인데 이 선수는 184cm의 힘이 좋은 선수입니다. 수비수인 판디 선수가 과거에 전북 현대와 링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파워가 좋은 수비수인데 이 공격수로 뛰고 있는 익산 판디 역시 그런 능력이 있고요.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리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태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고 이 태국에서도 빠툼 유나이티드 강팀에서 뛰고 있는데 최근 새 시즌에서 꾸준히 많은 골을 기록하면서 또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최전방을 맞는데 그 뒤를 지원할 선수가 바로 일한 판디라고 이 선수의 동생이에요. 2002년생으로 어린 유망주인데 183cm로 마찬가지로 신체 조건이 나쁘지 않으면서 속도와 기술을 겸비한 선수로 현재 싱가포르 최고의 공격 유망주로 꼽히거든요. 싱가포르 프리미어리그에서 일본 J리그 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제 RBX 니가타 싱가포르의 소속으로 2022년 리그 18경기에서 15골을 몰아치면서 가장 멋진 골을 넣어서 올해의 골도 수상했고 올해의 영플레이어상, 올해의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 활약을 바탕으로 벨기에 리그 진출을 했습니다. 벨기에의 데인지에서 뛰고 있는데 비록 1군 팀에 진입하지 못한 채 2군 선수로 지난 시즌을 보내긴 했지만 2군 경기를 뛰면서 10경기 6골을 넣으며 유럽 무대 그리고 벨기에 무대에서도 그래도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드나 측면 공격수 전천으로 커버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두 형제 공격수를 분명히 조심해야 되고 중국과의 두 경기에 모두 득점을 했고 역대 A매치 13골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79회 A매치를 소화한 베테랑 공격수 무하마드 파리스 빈 람리 선수 이 선수가 분명히 또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김동훈 감독이 이끌었던 라이언 시티 셀러스에서 활약을 하다가 2023년에 템피네스 로버스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역대 또 싱가포르 대표팀의 중요한 경기들, 큰 경기들에서 골맛을 봤던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공격 라인, 특히 우리가 역습 상황에서 수비 라인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명단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공격 지역에서 김도훈 감독은 배준호 선수를 별도로 언급하면서 큰 기대를 드러냈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축구에 공격적인 드리블을 통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하면서 A매치 첫 소집에 또 첫 출격, 데뷔전 출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배준호 선수 역시 이러한 인터뷰를 본인도 직접 봤다고 하면서 저를 언급해 주신 것 감사한다. 그리고 그만큼 책임감도 느낀다. 이번에 대표팀에 막내로 합류했는데 막내란 나이를 떠나서 대표팀은 증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늘 그러하듯 형들과 경쟁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제 장점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뛰면서 형들을 받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도훈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격적인 모습을 통해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손흥민 선수의 1대1 훈련 파트너로 배정을 하면서 두 선수가 가까워질 수 있게 했는데, 배준호 선수 역시 이제 형들, 정말 유명한 형들을 직접 봐서 신기하다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봤을 때는 정말 연예인을 보는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 만난 적도 또 연락해본 적도 없다고 하면서 함께 운동을 해보니까 정말 이제야 대표팀에 선발된 게 실감이 난다고 했는데, 같이 운동을 해보니까 실력 차이가 확실하더라, 정말 뛰어나더라,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고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만나서 손흥민 선수에게 인사를 했는데 대표팀에 온 거 축하한다고 하면서 먼저 말을 많이 걸어줬다라고 하며,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선수가 막내 선수까지 잘 챙겨주는 걸 보면서 정말 본받을 게 많을 것 같다면서 감동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배준호 선수 역시 스토크시티에서 뛰면서 영국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영국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또 대선수로서 아시아 선수의 새 역사를 만든 손흥민 선수의 존재가 큰 힘이 될 텐데, 지금까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대표팀에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으니까 만약에 또 영국에 돌아가서도 불러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다, 또 영국 생활하면서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면서 또 이제 얘기를 했고요. 아직 뭐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인스타그램을 이제 팔로우해서 DM을 통해서 연락할 수 있으니까 또 팔로우를 했다라고 했는데, 인터뷰 시점에는 손흥민 선수가 맞팔을 하진 않았다고 했어요. 맞팔을 해서 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또 배준호 선수가 2선의 전천후 자원이자 전방까지 커버할 수 있는 속도, 드리블, 센스, 뭐 테크닉, 결정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 보니까 여러 선수들의 후계자로 꼽히고 있는데, 또 하나 주목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서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 이재성 선수의 후계자로도 꼽히고 있거든요. 본인이 조금 이제 이재성 선수를 이제 따라잡겠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했던 게 좀 와전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성 선수가 이미 그 나이 때 나보다 잘한다고 얘기했던 것을 자신도 봤다고 하면서 직접 만났더니 너무 잘 챙겨주셔서 고맙다고 했고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선배들인데도 정말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배준호 선수가 대전 하나시티즌에서 프로에 데뷔한 이후 유럽에 진출했는데, 황인범 선수가 대전의 아이돌로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으로 대전에서 큰 인기를 누리던 게 배준호 선수다 보니까 또 황인범 선수와 함께 뛰게 된 것, 또 황인범 선수에 대해서도 본인도 롤모델이라고 하고, 또 이재성 선수도 목표고, 또 손흥민 선수도 영국에서의 활동을 먼저 한 선배다 보니까 이런 선배들과 함께 뛰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함께 하면서 많은 시너지를 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도 마찬가지죠. 2023-2024 시즌에 배준호 선수가 스토크시티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고, 또 스토크시티에서 한국인 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빠르게 자리를 잡았잖아요. 이미 뭐 우리 팬들도 지난해에 있었던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는 과정 속에 배준호 선수의 화려한 기술과 남다른 창의성을 목격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대표팀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규, 오세훈이라는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뽑히기는 했어도 주민규 선수의 속도의 문제라든지 오세훈 선수가 너무나 오랜만에 대표팀에 왔다는 점들을 생각한다면 원정 경기이고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이번 경기 선발 공격수로는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선수가 2선 공격수로 나오고, 배준호 선수가 후반전에 좀 일찍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와도 함께 호흡을 맞춰보지 않을까. 그리고 일찌감치 득점 차이가 벌어진다면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면서 주민규, 오세훈 선수 같은 스트라이커 자원들도 점검을 하고 또 그렇게 여러 선수들을 테스트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명의 볼란치로 황인범, 정우영이 유력하다고 생각이 되고, 포평 라인은 그래도 대표팀의 경험이 있는 이명재, 권경원, 조유민 선수들이 먼저 나오고, 황재원, 최준 선수가 오른쪽 풀백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형태인데, 다만 조유민 선수 같은 경우는 딱히 이제 경험의 측면에서 다른 새로 발탁된 선수들보다 앞선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할 수가 있으니, 하창래, 박승욱 선수도 만약 훈련 과정에서 더 좋은 컨디션을 보여준다면 출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골문은 조현우 선수가 지킬 것 같은데요. 양팀의 예상 명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싱가포르가 이제 시토무 감독 체제에서 굳이 수비 숫자만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조금 전술 전략적인 면을 좀 구사하면서 현지 언론에 따르면 4-2-3-1로 한국에 대응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익산 판디가 최전방에 서고, 왼쪽에 스튜어트 또는 앞서 말씀드린 이란 판디, 그리고 공미 자리에 한국에서 귀한 송희영 선수, 그리고 오른쪽에 득점력이 좋은 베테랑 윙어 람리가 뛰고, 말러와 샤히란이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드로서 포백을 보호하고, 바하루딘, 하룬, 이프란 판디, 리안이 오버래핑 없이 수비 라인에 내려서서 6명이 박스를 지키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경기하면서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많은 스위칭 플레이와 기술적인 연계가 가능한 이런 선수들로 일단 빠르게 선제골을 노릴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는 또 대기록이 도전할 수 있는 흐름의 연장선상입니다.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5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의 우에다 아야세와 함께 공동 아시아 2차 예선 득점 2위거든요. 카타르의 알모에즈 알리가 7골로 선두인데, 만약 이 두 차례 경기 일정에서 3골 이상 넣어서 또 알리를 제치고 아시아 2차 예선 득점왕, 게다가 아시아 예선 전체 득점왕까지 차지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손흥민 선수가 현재 이제 46골을 대표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이 A매치 한국 최다 득점 3위잖아요. 2위가 바로 황선홍 선수의 50골이었는데 4골 차이니까 이번 두 경기 안에 이 기록을 넘어서서 단독 2위도 가능하고, 월드컵 본선까지 이어지는 일정에는 차범근 선수가 기록한 58득점 역대 최다골도 경신하면서 최초 60득점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두 경기를 치르게 되면
출전 기록도 127경기를 채우게 되니까 이영표 선수의 4위 기록과 동률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요. 최다 출전, 최다 득점, 정말 한국 축구의 모든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싱가포르와의 경기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또 배준호 선수와 훈련 파트너로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 경기 중에도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준TV와 함께 한국 대표팀의 모든 소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